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손님 광운대 김희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애국미남단입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끼워주셔서. 네, 김희교 교수님, 네, 저희가 끼워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훌륭하셔가지고. 자,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잘 지내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최근에 한한령 다시 조금 더 불거지려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LG전자 현지 공장도 가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도 풀어준다. 그리고 뭐 당국자들도 만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요, 네이버도 접속이 닫히고 그리고 한국연예인 예능에도 돌연 취소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희교 교수님. 예,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한령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게 정영화 씨가 중국 방송에 출연하려다 금지된 건데요. 네, 가수. 예,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한한령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닌데 이 건은 비자 문제였답니다. 실제 워킹 비자가 아닌 걸로 가서 워킹 일을 하는 거였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걸 고발해서 이건 못 출연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중국은요, 네.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안 봐주고 그래서 그게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럴지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지방 정부에서는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직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뭘 전부 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딱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개별 여행은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단체 여행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딱 그 수준의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 겁니다. 관광객들이 수십 개국 나라에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풀어준다는데 우리는 못 들어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김희교 교수님이 1년 전에 한중 관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얘기했는데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현재 한중 관계 안 좋고 더 나빠질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됩니다, 교수님. 걱정스럽죠. 예. 사실 한중 관계가 병자호란 이후로 네. 좋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교 수립 이후에, 네. 그러니까 한중 국교 수립 이후에는 사실 계속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계속 그 관계가 탄탄해지는 과정이었다.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든가요. 예. 뭐 하여튼 좀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요. 관계다 이런 네. 이야기 연령시계도 가고 그렇죠. 중국어로 막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아주 특별한 귀빈으로 이렇게 대접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우리 내부에서 무슨 반미친중이라는 사실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중국과 관계가 좀 가까워졌었는데,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상당히 좀 악화됐다가 다시 풀리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어렵게 이제 풀어가는데 예, 그 와중에 다시 나빠진 거죠. 네. 뭐 김희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나빠진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 들어가기 전에. 예, 윤석열 정부 1년까지 사실 중국은 지켜본 상황이거든요. 문제 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대만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 문제만 건드려도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은 안 할 텐데 그게 한중일 삼국 공조 체제 하에서 대만 문제를 건드리니까 한미일 네. 죄송합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 체제 하에서 대만 문제를 건드리니까 이건 이제 중국을 적대화하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신냉전 전략이라고 중국은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진영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사실 중국의 대국주의 또는 이제 우리 김인국 교수님이 짱깨주의라고 표현하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게 중화주의의 이제 현대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이 중화주의가 하나의 사상으로 좀 정립된 것은 남송 때 12세기 남송 때 이제 주자학에서부터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화이론 속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세계 최고다라는 이제 그런 자의식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나머지 세계를 중국이 아닌 세계들을 이제 전부 오랑캐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른바 자국 중심주의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사실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립된 것이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이 그걸 수용하지는 않았어요. 네. 한동안은 그러다가 네. 조선 시대에 이제 명나라와 조선 관계에서 명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사대 관계를 이제 승인하면서 또는 이제 스스로 사대 관계 뭐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졌어요. 예. 중국이 이제 중화라면 우리는 다른 오랑캐와 달리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가졌다가 병자호란으로 중국의 이제 여진족 또는 이제 만주족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이 중화는 이제 힘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라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중화의 맥을 이은 것은 우리다라고 하는 조선중화론이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협중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때 네. 협중은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되놈이라는 게 있어요. 떼놈. 예, 떼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되는 이제 한자로 호라는 뜻이에요. 병자호란 할 때 호. 아하. 그 호인을 이제 되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게 네. 대략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청일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 내에서의 이제 협중 의식은 대단히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는데 청나라가 일본에 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대국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좀 위치에 있고 사실 우리보다 더 좀 열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독립협회를 비롯한 당시 이제 계몽지식인들이 펴기 시작했고 이런 와중에 한국 내에서 협중 의식이 점점 확산되는 계기가 있었고요. 예. 또 그래서 뭐 김희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긴 하겠지만 짱깨라는 말은 원래 이 장괴 그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네. 그걸 이제 그 발음을 짱깨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는데 네. 대략 이제 짜장면 짱깨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지배인이나 이제 주인이란 뜻이었어요. 네. 대략 20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의 의화단 사건 나고 중국 내 이제 내정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주변 국가로 넘어오는데 한국에 넘어온 화교들이 대개 그런 음식점들을 했기 때문에 네. 화교를 총칭하는 용어처럼 돼버렸었고요. 뭐 사건들은 참 많은데 그렇게 이제 부르다가 결정적으로 한국과 중국, 한국 내에서 협중 의식이 이제 강해지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 좀 술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과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협중 의식이 깔려 있었다가 사람들에게 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인들을 중국 침략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을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데 그중에 하나가 1931년에 일어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농수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농민들하고 중국에 이제 이주한 한국 농민들이죠. 네. 중국 농민들하고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 장춘특파원 김이삼이라는 사람이 네, 뭐 엄청나게 언론과 이 정치의 예. 나쁜 콜라보레이션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뭐 그때 이제 조선 농민이 예. 그 중국 관원이 선총에 맞아 죽었다는 허위 기사를 기사였어요. 선고를 하고 이게 조선일보가 호해로 내면서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죠. 중국을 굉장히 이제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중국인 희생자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이제 이른바 정신적 자원으로 삼아서 만주를 침략해요. 일본이. 네. 그게 있었고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국화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요. 너희가 수천 년간 중국의 사대하거나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제 중국인을 마음 놓고 혐오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중국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인의 자존심이 일본의 중국 침략 속에 살아났다고 하는 식의 사회적 담론 구조를 만든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죠.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좀 재미삼아 부르는 노래였지만 네. 이제 그 돌아가신 김정구 선생의 왕서방 연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 예, 명월이한테 반해서. 반해서. 그러니까 중국인을 아주 좀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죠. 예. 근데 당시 이 서울에 살았던 이제 중국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 음식점에서 한국인 손님들이 고량주하고 중국 요리 시켜놓고 주인 나오라고 그래서 주인 불러다가 비단이 장수 왕서방 노래를 시켰대요. 진짜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이런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내에서 협중 의식을 이제 확산하는 것이 퍼뜨리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얘기예요. 네.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중국 침략에 도움이 되고 한국인들의 중국 침략 자원으로 한국인들을 중국 침략을 위한 자원으로 인적 자원으로 동원하긴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인들의 협중 의식의 뿌리는 이제 병자호르는 일단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게 좀 확산한 근본은 이제 일본에 있고요. 사실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현재의 그 한중 관계의 악화에도 사실 일본과 이제 일본이 개입돼 있죠. 예. 일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일본에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한국이 중국과 멀어지는 이제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국은 중공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는 대만을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나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때 중국 민항기, 중국 여객기가 한국에 불시착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환대해서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호평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국교 수교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중국과 우리는 매우 잘 지냈어요. 더 좋아지고 중국 친구들도 그때부터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사드 배치가 있었고요. 사드 배치 그 위기를 좀 넘어서는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이 매우 조금 좀 중국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소위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 중에 1번이거든요. 예, 대만.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중국의 영토적 욕심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중국 근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빼앗긴 홍콩과 마카오를 다시 찾는 것. 네. 그리고 대만을 역사적으로 뭐 충분히 따져볼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중국인들은 대만을 자국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중 수교를 하면서 자국의 영토에 편입을 시킨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 30년간 큰 탈 없이 왔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다시 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기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를 하니까 이건 전혀 새로운 판, 즉 신냉전이라는 시기가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니네들이 왜 거기 나서 왜 끼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꼼수를 부리고 약간 뭐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연예인도 그렇고 축구 선수 구금도 그렇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족 감정을 동원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봐야죠. 아까 전효연 교수님도 말했지만 만보산 사건이 그 민족 감정을 동원해서 수백 명이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한 언론사의 잘못된 오보로 발생된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양국이 충돌하고 서로 불편한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든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분해져야 되는데 냉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이 협중 중국을 좀 싫어하는 젊은이들 이런 협중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극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민족 간 혐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민족 간 혐오가 나온 인류사 최대의 비극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이 일본의 관동대 학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한 일이라서 제대로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보산 사건 이후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중국인 학살 사건들도 이거 수백 명에 달하거든요. 예, 수백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또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한쪽에서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민족 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민족적 혐오 감정을 정치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인류의 보편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라도 뭐 또 어떤 세력에 대해서 뭐 저 사람들이 무슨 뭐랄까요? 어디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싫어하는 세력이다. 어느 나라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증오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미리 중국이 어떤 그 공식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조짐을 보이지도 않는데 미리 뭐 힘에 의한 이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직접 그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라면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외교적으로라도 정치적이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떠들 그거를 필요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서 난 뭐 네가 만약에 대만하고 싸우면 너하고 원수질 거야. 이런 약속을 왜 미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문제일 거고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독도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건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정부가 어쨌든 뭐 중국 정부의 이제 내막은 워낙 이제 많은 부분들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뭐 김일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모르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 혐오 감정이 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한한령이나 이런 조치 이전에 자발적으로 미리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건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하는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 연예인에 대한 부분적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는 하고 어디에서 안 하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부분적 활동 제한이라든가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 싫다, 중국이 좋다, 혹은 미국이 좋다, 중국이 싫다 이렇게 한국가 전체를 두고 싫다 좋다 하는 여론조사나 논의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언론사도 지금 책임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고요. 유치합니다. 실제 한국 20대가 반중 감정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실제 뭐 퓨 리서치 센터처럼 어느 나라가 더 좋냐라고 하면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됐어요. 예, 그런데 요즘 와서 어떻게 물어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우리가 척을 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반대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이건 국익에도 그리고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죠. 예, 나빠요 그건. 위험한 일이죠.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놓으세요. 기사를 쓰지 말고. 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한국에게 뭐 한한령을 하겠다든지 적대적인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지를 완전히 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한테도 한국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버릴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중국은 더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북한도 있고 또 중국과의 무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가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 전후 체제가 어디로 갈지도 정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큰 힘과 방향키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좀 대결하는 듯한 그러니까 너무 좀 투명하게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외교에서 제일 나쁜 방식이잖아요. 투명하게 속내를 보이는 것이. 네. 이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제 이런 걸 가정을 해서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된다면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좀 말로는 이런저런 좀 날선 표현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다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래량도 늘려가고 무역
무역이라든가 경제적 협력도 진행되고 있는데 G7 정상회의 이후에 예. 조 바이든 대통령 바로 중국에 유화 메시지 던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좀 앞장서서 왜 미국도 하지 않고 일본도 하지 않는데 앞장서서 우리는 만일의 경우 중국을 적대시하겠다고 하는 식의 이건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표현들을 함으로써 선제 자격을 하는지 선제 자격에서 선제 자격을 하는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우리한테 또 상황이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뭐 핵 개발하지 말라 이걸 달랠 때 중국이 나서주면 좀 편하고요.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북한을 또 조금 밀어낼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 닫힌 북한의 국경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데 중국과 북한은 국경이 완전히 열리고 다시 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접촉면이 또 멀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북방 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위쪽 대륙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교통로입니다. 네트워크 시대가 다시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섬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네. 비행기 타지 않으면 외국 갈 수 없는 나라, 배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이후에는 저 북방 쪽으로 길이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고속철이 놓이고 있고요. 새로운 길들이 뚫리고 있고 따라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길에 우리나라가 참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하나 우리의 미래와 관련돼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하나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치단다고 하더라도 일본한테도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 말을 철저하게 잘 듣고 있다가 프라자 협약과 같은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로 미국한테 열심히 잘 외교를 하지만 독자적인 외교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튼 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중국하고 좀 더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무역도 먹고 사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런데 한중관계 역사에서 배울 점이 좀 있죠. 병자 호란 전쟁이 있고 막 침략이 있었어도 그 다음번에 우리가 또 슬기롭게 잘 지내고 그랬었는데 역사에서는 뭐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가 병자 호란 당시에 이른바 좀 그 이제 주전파 네.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명나라를 배신하면 안 되고 예. 청나라와 적대시해야 된다. 굉장히 비슷하죠. 라고 주장하던 비슷합니까? 그룹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 그때?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명나라로부터 제조 지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임진왜란 때 다시 나라를 구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다. 네. 이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미 동맹 이건 뭐 역사상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 동맹국인 이제 미국과 이제 새로 이제 그 슈퍼 이강으로 부상한 중국 사이에 대립이 강화될 때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 편에 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병자호란으로 이제 민족사상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이죠. 6.25를 빼놓는다면 두 번째 비극인데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국제 문제는 또 영토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너무 명분과 기분에 치우친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예. 정부 스스로 또 그런 것들 그런 좀 당시 병자호란 당시 일전불사론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과 너무 흡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같습니까? 예, 병자호란의 한 가지 교훈이라면 이제 새로운 힘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네. 해오던 대로 해와서 당한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이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편에 붙는 게 맞는데 네. 훨씬 다자주의적인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뜨거웠어요. 중국 공부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엄마와 4살 상진이는 가정폭력을 피해 둘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생활도 잠시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전부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2사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임시 거처도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초수급비와 일용직 일당이 전부인 지금 엄마와 상진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불안과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진이 가족에게 여러분이 관심과 위로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평년보다 기온이 1, 2도 정도 대부분 높았습니다. 내일도 살짝 덥겠고요. 오늘 밤에 제주도에 약한 비가 가끔 내리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충남과 전북 서해안 중심으로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부처님 오신 날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충북과 경상권 내륙은 5에서 20mm 정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